자, 민주당에서 파열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총선 공천과 관련된 건데요. 불만을 갖고 탈당하는 분도 지금 나왔고요. 그리고 본인의 평가에 대해서 이게 뭡니까라고 강한 반발과 불만 제기를 하시는 의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의원으로 대표적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정성호 민주당 의원 지금 나와 계신데요. 이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상황이 굉장히 미묘한 때 인터뷰를 좀 나와 주셨어요. 그래서 좀 때입니다. 궁금한 점이 참 많은데 우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네, 네. 질문 좀 드릴게요. 아마 주변에 이 질문 참 많이 받았을 텐데 최근에 공천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 측근 의원들이 주최하는 회의가 있다 이런 보도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 회의가 정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측근이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측근이라고 했을 때 당직자들이라고 하면 그 공식적인 모임이 몇 개 있습니다. 저도 19대, 20대 때 당직 맡았을 때 예. 뭐 당무조정회의, 전략기획회의 또는 확대 전략회의 예. 뭐 여러 가지 뭐 회의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위의 회의인지 아니면 뭐 그런 공식적인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 사이의 모임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러나 저는 뭐 당대표가 예. 당직을 맡고 있지 않은 의원들과 비공식적인 그런 회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당직을 맡고 있는 분들하고는 그런 공식적인 회의체 말고도 예. 또 수시로 이렇게 만나서 또 보고도 받고 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회의에 그러니까 당 지도부 최고위원이라고 할 수 있죠. 일부만 참석을 하고 정성호 의원도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예, 예. 이거 어떻게 좀 저는 설명을 뭐 사실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저는 뭐 아. 그런 당직에 있지는 않고 예. 다만 저는 그 당의 당대표가 맡았던 그 인재영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예. 인재영입위원회에서 당대표가 내부적으로 부위원장 정도의 어떤 자격으로 인재영입에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해갖고 그런 모임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단위는 되게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뭐 김성환 의원하고 예. 그다음에 전략기획위원장 또는 뭐 민주연구원장 이런 분들하고 몇 분 이렇게 의논한 적이 있었고 그것도 뭐 자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 영입과 관련돼서는 좀 모여서 잠시 회의를 한 적이 있다. 뭐 대표가 주재하는 회의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어떤 그런 단위에서 제가 참여한 것 때문에 그런 비공식 회의에 간 게 아니야 이런 뭐 어쨌든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게 첫 번째 사실은 보도를 통해서 논란이 됐던 내용이고 네. 또 다른 거는 네. 이른바 비공식 여론조사예요. 네네. 이게 또 보도가 참 많이 되고 직접적으로 당사자라고 꼽히는 의원들이 반발도 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네네. 이 비공식 여론조사, 그러니까 당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니라고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런 비공식 여론조사는 누가 왜 진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뭐 정확히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비공식 제 지역구에서도 여론조사가 있었거든요. 저는 누가 한지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뭐 적합도 조사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뭐 상대 후보 측에서 조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혹시 그 조사에서는 지금 이 의원님 지역구에서도 그런 조사가 있었다는 예, 거잖아요. 어떤 여론조사는 뭐 근데 있지 않습니까? 그 조사에는 정성호 의원님은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에서 한 건지 또는 개별 후보 측에서 홍보용 또는 뭐 예. 본인의 경쟁력을 갖다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다만 당에서는 여러 단계 여론조사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제가 당직 맡았을 때도 당의 민주연구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전략기획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떠한 내용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이 비공식 조사가 예. 어떤 단위에서 어떻게 그런지 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뭐 특정인들은 뭐 배제하기 위해서 한 그런 조사는 저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후보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예. 또는 뭐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는 되게 교체 지수 여부는 뭐 3선 이상 다 했으니까 예. 어쨌든 상대 후보와의 그 비교 위 이런 걸 좀 평가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데 정확한 주체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누가 왜 그러니까 주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네. 응답이 사실 이 설명이 당 지도부 차나 당 대변인 차에서 많이 나왔는데 네네. 사실 이 비공식 여론조사에 가서 가장 좀 많은 분들이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라고 이렇게 꼽은 그 지점은요. 네네. 막상 그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네. 다른 원외 인사 또는 예비 후보만 가지고 적합도 조사를 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됐거든요. 네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쨌든 그 뭐 당에서 뭐 인재 영입한 분도 계시고 예. 국민 추천한 분 중에서도 또 그 선발된 분들이 계시고 예. 또 당 내부 인사 중에서 추천된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경쟁력 조사인지 예. 그런 거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다만 현직 의원 같은 경우가 왜 뺐냐고 하는데 예. 사실 현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인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현직 의원 상대로 어떤 경쟁력 조사를 한다면 현직 의원이 압도적으로 위죠. 그러나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본선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대 후보와의 어쨌든 경쟁력 이런 걸 조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러나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누가 또 어떤 목적으로 한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뭐 분명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약간 좀 당의 혼란을 좀 일으키는데 지도부 차에서 조금 정리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뭐 전국의 지역구가 243개입니다. 243개 지역구에서 저는 뭐 극히 일부인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죠. 전부는 아닙니다. 일부 지역에서 지금 했다고 알려지고 네네.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면 좀 하나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정성우 의원께서 이 SNS에 저런 글을 올리셨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이 인터뷰 시작하면서 굉장히 묘한 상황에서 미묘한 상황에서 오늘 나오셨다 그랬는데 공천과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날이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런 글을 올리셨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어찌하겠는가. 그러면서 봄이 오기만을 기도한다. 이 글이 올라가자마자 언론에서 기자들이 많은 해석을 나눴고 정치권 인사들이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삭제된 상태거든요. 일단 이 낙엽은 가을 바람을 원망하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어찌하겠는가. 이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을 올리신 거예요? 아니, 세상의 순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여름에 굉장히 무성했던 그 낙엽도 예. 가을이 되면은 그 낙엽의 의지에 관계없이 떨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리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떨어져 갖고 또 새롭게 땅에 자양분이 돼 갖고 봄에 새로 나는 싹들의 또 영양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세상의 이치를 얘기한 거고 그 과정에서 누구 탓하겠습니까? 저는 인생사도 그렇다. 저는 뭐 어떤 분은 그 낙엽 얘기하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또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니냐 이런 분도 계셨고 또 이렇게 뭐 봄이 오길 기다린다고 예. 했으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그냥 뭐 여러 가지 개인 감상에 젖어 갖고 약간 올렸었는데 어제 탈당하신 분도 있고 해서 그런 공천과 관련된 이런 자분과 관련해서 그걸 생각하시면 쓰신 거 아닙니까? 약간 그런 혹시? 측면도 있고요. 이게 저는 뭐 자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예. 전체적인 그 흐름들 또 시대의 요구 또 국민적인 바람 그 눈높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김영주 부의장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 또 박용진 의원도 오늘 뭐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예. 의원도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아끼는 후배입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러저러한 그런 복잡한 그런 뭐 감상의 일단을 드러낸 겁니다. 그냥 뭐. 근데 또 왜 삭제를 하셨어요? 제 보좌관이 이렇게 예. 이런 게 혼란한 시기에 이렇게 뭐 애매한 얘기 써갖고 헷갈리게 만드냐고 내리라 그래갖고 제 내렸습니다. 보좌관의 지시에 의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서 다뤄지고 또 논란이 될 수 있다는데 이미 다 알려져 버렸거든요. 네. 보실 분은 다 보셔서 오늘도 좀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이 질문도 제가 직접적으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공천 과정을 놓고요. 오늘 언론에서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공천 과정이 비명 행사 아니냐 지금. 네네. 이게 등장을 했어요. 네네. 이거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실까요? 전 모르겠습니다. 그 친명 비명 구분도 예. 너무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전체 지역구가 243개인데 예. 최종적으로 공천이 끝난 다음에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친명이다. 속된 말 요새는 뭐 찐명이라고 얘기를 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저는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의 현재 그 공천 시스템에 예. 의해서 결정 날 문제이기 때문에 친명 비명 갈라서 비명만 행사한다, 비명만 타락시킨다고 하는 건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 오늘 사실 박용진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강한 불만 제기를 하셨거든요. 아니, 네네. 어떻게 좀 얘기를 아니 해주실까요? 그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가 지난해 활동했고요. 예. 지난해 11월 말중에 대부분 결과를 내서 뭐 당에 보관했다가 공관위원장에 넘겼습니다. 예. 그 평가 대상에 든 분들이 한 15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부가 전 나온 겁니다. 예. 사실은 하위 20%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80%의 분들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평가 기준에 대해서 또는 평가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지만 예. 그렇게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사실 공천 과정 전체를 갖다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또는 공정하게 또 독립적으로 평가됐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약간 뭐 공천과 관련해서만 약간 좀 주제를 바꿔서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이 두 분은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봐도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뭐 공천을 하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총선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예. 총선의 승리 가능성 또 본인들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전략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전력공천관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예. 두 분은 그 민주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 임종석 실장도 인품도 훌륭하고 뭐 경륜이나 능력 다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만 또 그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또 반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니까 예.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은 전 두 분이 정말 당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고 예. 또 전 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서실장 또 장관 하셨던 분들인데 당의 결정에 이렇게 따르고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당의 결정에 좀 따라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은요. 그동안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좀 앞섰지만 최근에 약간 역전된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몇몇 조사에서. 가장 최근 조사일수록 네네. 그런 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총선이 지금 50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위기 아닙니까?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예.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떤 적절한 시점에 예. 그야말로 센 예방 주사를 잘 맞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50일 앞두고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게 예방주사다. 예. 저는 뭐 조금 약간 당내에 좀 약간 근거 없는 낙관론이 퍼져 있던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을 늘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늘 얘기하고 있었고요. 예. 오히려 사실 그 전에는 민주당이 많이 앞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그 앞서 있는 거에 대응해 갖고 여당도 변화를 주고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감을 두면서 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벗어나고 정말 위기다. 예. 위기 의식을 공유하면서 변화하면 또 달라질 것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좀 공천 때문에 좀 소란스럽지만 그 결과를 놓고 예. 우리가 강력하면서도 좀 선명한 예.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고 민생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은 국민들이 다시 믿음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요 어제 사실은 이수진 의원이 이제 이 공천 과정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이재명 대표에 뭐 이선 후퇴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놔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왔는데 공천 과정이 마무리된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에서 물러나서 총선을 민주당이 치르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여전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능성을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가능성을 얘기하게 되면은 그게 또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아니 뭐 정성호 의원께서 만약에 여기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그거를 기정사실화되는 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많은 어쨌든 분들이요. 뭐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재명 당대표야말로 이번 총선 결과에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모든 것들을 사활을 거기에 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승리 결국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승리 가능성, 당선 가능성, 본선 경쟁력 예. 이런 걸 갖고 좀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뭐 승리를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모두 어떠한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떠한 것에 뭐 대표의 퇴진도 포함되냐 안 되냐 이선 후퇴 이런 말씀하는데 그건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당 얘기 좀 해볼까요? 개혁신당 얘기인데요. 지금 이준석 대표와 헤어진 이낙연 대표입니다. 오늘. 오늘 뭐 이게 매듭이 사실 그렇게 정해졌어요. 예. 이낙연 대표의 모습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뭐 여러 군데에서 인터뷰하면서 결국 전혀 살아온 과정과 예. 또 정치적 미래에 대한 생각이 다른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 뭐 한 분은 저 여당에서 지금 성장해 왔고 한 분은 또 탄압을 받았고 한 분은 야당에서 뭐 예. 국회의원, 도지사, 총리까지 지낸 분인데 어떻게 한 지붕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그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보고 있고요. 당연한 결과다 지금 저 모습은. 지금. 예. 다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에서 키워온 민주당의 인재였습니다. 저는 예. 지금이라도 다시 뭐 민주당이 분열돼 갖고 민주당의 의원들이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안타깝다. 요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요거 최근에 의대 정원 증원 문제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시도했다가 불발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입장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많이 내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어제 사실 이재명 대표는 조금 약간 의심하는 듯한 약간 발언까지 해놨는데 의대 지원과 관해서 민주당의
정확한 공식적인 입장을 뭐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뭐 의대 증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예. 다만 뭐 부족 공공의료라든가 필수 의료 또는 뭐 지방 또 지역 의료 확충 문제 예. 이런 것들을 병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의대 정원 말씀하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전폭적으로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찬성한다. 다만 의사분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뭐 밀어붙이기식으로 또 몰아붙이기식으로 그 강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예.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 생명이기 때문에 의사분들도 정부와 협상에 적극적으로 좀 임하고 또 진료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 2,000명을 굉장히 크게 증가한다는 건데 당장 네네. 이 부분에서도 괜찮다고 판단을 좀 하세요? 저는 뭐 결국 그 수요 어느 정도 필요하냐 문제인데 예.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예. 굉장히 의사분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그 정도 증원하는 게 맞다고 하면은 좀 거기서 어떤 뭐 그 증원된 의료진들을 예. 지방 필수 의료 또 이런데 어떻게 교육시켜 갖고 내보낼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논의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분야 질문 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그들은 통합을 깨거나 저를 지우기로 일찍부터 기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통합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미래로 돌아가겠습니다. 새로운 미래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지만 따로 노력하게 된 이낙연 대표님 및 새로운 미래 구성원들의 앞길에 좋은 일이 많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과 의견이 최종적으로 조정되지 못해서 새로운 미래가 이탈하게 된 것이고 저희 개혁신당에 합류한 나머지 제 구성원들은 저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뉴스와이드의 두 번째 주제, 인터뷰에 이은 두 번째 주제 제목이 바로 등장했는데요. 일단 뒷부분에 보시죠. 잘못된 만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빅텐트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쳤는데 찢어진 상황이 오늘 발생한 겁니다. 그렇다면 빅텐트를 같이 치자고 한 분들은 잘못된 만남. 이렇게 되는 거네요. 앞서서 영상으로 먼저 두 인물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다음은요. 이낙연 대표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 정치인이죠. 최근 사안과 관련해서 뭔가 진단을 좀 내는 게 있어요. 어떤 이유도 밝힙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도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너무 성급하게 통합 선언을 했고 묻지마 통합이 부른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잘못된 만남이고 이 통합해서는 안 되고요. 예. 국민도 속고 저도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기성정당의 사수를 여기 와서 부리면 안 돼요. 그러려면 제3지대 통합을 왜 합니까? 이준석 대표 정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이게 목소리의 그 분위기 보면 약간 이게 험악해요, 지금도. 그리고 그 현상이 찢어진 텐트가 된 건데 강민구 변호사? 열 하루 11일 걸렸습니다. 딱 11일 만에 빅텐트가 뭐 쪼개졌다, 기둥이 뽑혔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쪼개진 개혁신당입니다. 결정적인 이유 하나를 꼽은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서로 주도권 다툼이죠. 처음부터 그 두 당이 합했을 때 그 화학적 결합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동상이몽을 하는 건데 각자 자기가 그 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고 자기의 당으로 만들려고 상대방을 이용한 거죠. 서로 정말 사랑해서 만난 사이가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이용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힘이 센 쪽이 힘이 약한 쪽을 먹는 그런 적대적 M&A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무게의 추가 이낙연 대표보다는 이준석 대표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헤게모니 쟁탈전에서 이낙연 대표가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이낙연 대표가 헤게모니 싸움에서 패배를 했다. 다음은요. 뭔가 좀 의문 제기를 하는 목소리도 계속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참 많은 분들이 이 개혁신당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얘기를 꺼내놨는데 그 관련된 목소리 좀 추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가 매우 가깝게 지내는 어떤 분한테는 새미래와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라는 문자를 보낸 걸 저희들이 알게 됐고요. 또 어떤 또 다른 분에게는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됐다라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예, 다 예. 목금 토에 있었던 겁니다. 예.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모든 얘기, 여러 가지 공방의 근본은 이낙연 대표를 어떻게든지 밀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선거운동은 이준석 정권, 공천권은 김종인 정권, 그리고 이낙연은 그냥 어디 지역구 출마, 이렇게 해서 이낙연을 지워버리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었던 거죠. 박찬원 교수님? 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 측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당했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이건 이미 기획이 있었고 뭔가 사전에 짜여 있는 걸 당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뭐 당했다 그러면은 당한 사람이 바보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당한 사람이 정치권에서 이럴 당한 줄- 사람이 바보 아니냐 지금. 이럴 줄 몰랐냐. 사실은 빅텐트가 쳐지는 과정에서 예. 설 밥상에 급하게 올라오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여우와 두루미가 한 집에 사는 것처럼 여우는 넓은 접시 쓰고 두루미는 긴 접시 써야 되는데 예.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여우는 누구, 두루미는 누굽니까? 아니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주도권 다툼, 누가 선거를 주도할 것이고 예. 또 비례 순번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사실은 핵심이거든요. 예. 근데 이것이 잘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빅텐트 안 쳐질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이제 급하게 이제 합당 통합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막상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것을 사실은 양쪽의 장점이 부각되었어야지 시너지가 나오는데 예. 이준석 대표 그러면은 막 논쟁적 이슈를 주도하면서 선거판을 막 뒤흔들어야 되는데 예. 지금 통합하고 나서 그걸 못했어요. 오히려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제 사실은 이 자리에 조홍천 의원이 나와서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몽골 기병처럼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 때문에 못 가고 있다. 그렇죠. 일주일을 시간을 벌었다. 이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렇죠. 통합을 하고 나서 이준석 대표의 장점이 사라져 버렸고 또 이낙연 대표는 뭐 신중함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정치의 어떤 정도 뭐 이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까? 원칙 이런 걸 예. 강조하시는 분인데 지금 그것도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서로가 장점은 안 보이고 단점만 보이는 그런 통합이 되다 보니까 뭐 지지율이 일정 특정 조사에서는 4%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은 개혁신당이 뭔가 승부수가 필요했고 예. 이준석 대표가 결국은 승부수를 걸었다. 그래서 자신이 정권을 쥐고 선거를 이끌겠다. 그리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영입해서 예. 비례도 쫙 세우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당한 사람들이 나 당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줄까요? 오히려 이낙연 대표 측은 이제는 사실 정치적으로 대위기에 빠진 거라고 봐요. 이준석의 수싸움에서 밀렸는데 이준석한테 예. 수싸움에서 밀렸는데 뭐 새로운 민주당 만들겠다, 진짜 민주당 만들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바보입니까? 이준석한테 수싸움에서 밀린 사람이 과연 리더십과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좀 그런 예. 점에서 이거는 뭐 이준석 대표의 그 뭐 기획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도권 싸움에서 완승을 한 거고 이낙연 대표는 그 긴 연륜과 과거 대선 후보로 1순위까지 올라갔던 사람으로서 예. 정치적인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에. 예. 그래서 명분도 실리도 다 놓친 오늘 기자회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새로운 미래의 김종민 의원. 이제는 새로운 미래라고 소속을 밝혀야겠네요. 김종민 의원과 전화 인터뷰 지금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지금은 이낙연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게 됐습니다. 자, 김종민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김종민입니다. 예, 바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바쁜 일정 보내실 텐데요. 우선 통합 11일 만에 결별이 됐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측의 기획설, 뭐 기획이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김종민 의원도 약간 그런 취지의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근거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통합할 때는 이제 나름대로 해보려고 통합을 했는데, 통합하자마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며칠 동안 막 이제 되게 불안정했어요. 지지자들이 다 떠나간다. 그래서
이제 당원 게시판에 뭐 2,000명이 탈당을 했다, 팩스가 쌓인다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지지율이 특히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1%가 나오니까 상당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통합이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복주 씨 문제하고 정권을 나한테 줘라. 두 가지 이유로 됐거든요. 예. 배복주 씨 때문에 이게 우리 지지자가 떠나간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의사결정이 안 돼서 지금 뭐 통합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의사결정이 안 돼서 지지자가 떠나간다. 그래서 정권을 나한테 줘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고 이 두 가지를 안 들어주면 통합 재검토하겠다. 기자회견하겠다고 기자회견 이제 시간까지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어느 순간 이후에 예. 이거 통합해가지고 뭔가 이게 자기 지지층이 엄청나게 흔들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통합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통합을 재검토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했다가 이제 그 조홍천 의원호 의원님이 말렸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다 도와줄 테니까 예. 통합 재검토하는 거 하지 마라. 뭐 그렇게 이제 설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뭐 통합을 파기하겠다는 선언을 토요일 날 하려고 하다가 예. 그걸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면 이낙연 대표가 나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낙연 대표의 역할이나 뭐 아니면 뭐 존재 자체를 그러니까 통합의 애초에 합의 자체를 깨는 그런 결정들을 과감하게 밀어붙인 거죠. 뭐. 지금 그동안 사실은 개혁신당 내에서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구로 선택할 것인가 인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나온 이름이요. 네. 함익병 씨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두 인물의 이름이 거론된 건 왜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은 뭐 처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검토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준석 대표가 함익병 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정치권에 대해서 잘 익숙한 분이 아니니까 조금 맞지는 않을 것 같다 해서 뭐 그냥 이제 수그러 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김종인 대표 얘기를 꺼냈어요. 그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함익병 씨에 대해서는 좀 맞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서 좀 진도가 안 나갔고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뭐 이낙연 대표도 그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한번 여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계속 김종인 대표는 이제 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들은 얘기는 어느 인터뷰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낙연이 나가면 한다. 이낙연이 없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가 좀 있었다고 저는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역구로 빨리 출마를 하고 이낙연 대표가 사실상 이 선거운동의 역할을 안 하도록 하는 거.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지역구 다 출마해라. 광주 가라. 그다음에 그 선거운동의 정권은 이제 이준석한테 다 위임해라. 이 두 가지가 결국 이낙연 대표가 여기에 이제 역할을 하지 않아야 김종인 대표를 이제 모시고 올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에서 그렇게 무리한 그 수를 밀어붙인 것 같아요. 그러면 김종인 의원께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왜 애초에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는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애초에 처음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뭐 그 빅텐트라고 하는 여론의 그 어떤 압박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그동안 이제 개혁신당 이름으로 올라갔다가 뭐 정책 발표 한두 개가 좀 시선을 끌었지만 그 정책 발표가 또 찬반이 있는 거고 별로 이제 그게 이어지질 않으니까 별로 이제 그다음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국민의힘에서 영남에서 뭐 많은 의원들이 나올 거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계속 많이 했는데 사실 막상 한 명도 지금 안 오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아마 이제 이낙연 대표하고 같이 빅텐트로 가지 않으면
독자적으로는 좀 어렵겠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 막상 또 해보니까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떠나가는 거. 이건 더 심각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정치권 일각에서는요, 오늘의 이런 이 사태, 이건 뭐 사태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벌어졌던 이 결별까지의 모습을 보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된 갈등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실까요? 그거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밖에서는요, 잘 팩트를 모르고 자꾸 이렇게 이제 그 논평들을 하잖아요. 이미 우리 사자가 합의할 때 예. 비례대표 공천 문제가 되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해 놓은 게 있어요, 구두로. 이게 이제 그 6명의 비례대표 공심위를 만들어서, 공관위를 만들어서. 예. 각자가 좋은 사람을 다 추천하자. 예. 그래서 뭐 비례대표가 당선관을 10명이다 그러면 한 200 정도 추천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추천을 각자가 해서 그 추천된 사람들에 대한 순위 결정을. 예. 국민 패널을 결성해서 한 120명 정도의 국민 패널 결성해서 거기에서 공개 경쟁으로 하자. 이거를 구두로 합의를 했습니다. 구두 합의입니까? 예? 예. 구두로 합의한 겁니까, 그거는? 예. 예. 그리고 이걸 공개적으로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예. 그리고 공개적인 국민들 약속한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비례대표 관련해서 뭐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알력이 생길 일이 없어요. 다 공개적인 경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뭐 이낙연 대표나 이준석 대표나 뭐 저나 누구라도 예. 비례대표를 챙겨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무슨 쭉 정치를 이렇게 해왔던 관계가 아니고 각자 민주당에 있고 국민의힘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지금. 예. 누구한테 특별히 기신이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사실 비례대표 공천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첨예하게 싸울 만한 사안은 아니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도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종인 대표를 모시면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포기하고 김종인 대표한테 정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뭐 서로 욕심을 부려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보기에 양쪽이 다 패권 정당 사당 때문에 나온 사람들인데 예. 여기는 비례대표를 아예 뭐 어떤 한 사람한테 정권을 위임해서 한다? 그럼 국민들이 이 당을 신뢰하겠냐? 그리고 비례대표에 응모한 사람들도 그런 식의 공천에 대해서 승복하겠냐? 이런 쟁점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서로 간의 알력이라든가 예. 누가 더 많이 차지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질문을 조금 방향을 바꿔봐서 어제 김영주 국회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박용진 의원, 윤현창 의원 등이 이 의원 평가에 대해서 강한 불만 제기한 게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분들과 향후에 함께할 가능성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뭐 새로운 미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저희가 양당 심판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예. 양당 기득권 정치 심판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된다. 자, 이 길을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공천이 거의 막장 공천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거의 막 민주당에서 있어 본 적이 없는 공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공천을 하게 되면 저는 민주당이 엄청나게 공천 파동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나는 뭐 승복하겠다 이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로 힘을 모아서 이 이재명 사당화되어 있는 이 막장 공천을 바로잡는 뭔가 공동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새로운 미래가 그런 의원들과 이 진짜 민주당 정신으로 이 이재명 이 민주당으로는 이 이재명 공천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게 실패할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어떤 지지자들의 민심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당에서 반발하시는 분을 향해서 김종민 의원 말씀 들어본 당을 나오세요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하거든요. 안에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하시되 안 되면 나와서라도 전 싸워야 된다. 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을 이 공천해가지고는 윤석열 정 심판을 못해요. 예. 아마 윤석열 정 심판이 실패할 거고 그게 국민들한테 조만간에 알려지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안이 필요해요 지금. 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오늘 이낙연 대표가 결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와 관련해서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이거 혹시 호남 표심을 좀 강하게 의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을까요? 호남 표심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당이 아니니까 민주당 쪽이든 국민의힘 쪽이든 어떤 뿌리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또 탈당을 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이제 민주당을 기반으로 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 정신을 잃어버리고 이재명 사당화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 민주당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 국민들과 함께 만들었던 그 민주당 정신이 있습니다.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의 이 다양한 에너지들을 결합시키고 한 발 더 나간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이재명 민주당은 안 되겠다 싶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우리가 민주당에서 하고 싶었던 거,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사당 때문에 가로막혔던 거, 그걸 하고 싶다라고 우리 새로운 미래를 만든 거죠. 예. 그게 이제 진짜 민주당의 길을 가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얘기 설명을 좀 자세히 좀 해주셨어요. 굉장히 좀 귀를 잡는 어떤 대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로운 미래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민주당 의원분들 향해서 나오세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놨어요. 나오세요. 같이 가자고. 알겠습니다. 이 얘기 좀 계속 해볼 건데 아까 오늘 상황에 대한 평가 두 분 말씀 좀 들어봤고요. 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개혁신당이 쪼개졌어요. 그렇다면 개혁신당이 남은 개혁신당의 의원 숫자가 줄어든 겁니다. 의원 숫자는 곧 정당 보조금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입장을 하나 낸 게 있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탈당하는 의원이 생겨서 지금 생긴 겁니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의석수가 5석이 이제 안 돼요. 4석으로 줄었어요. 이럴 경우 개혁신당은 이미 지급된 국고보조금 지금 6억이 지급됐다고 알려지거든요. 이거 전액 반납하겠다. 법적으로 반납이 안 되면 어떻게 기부라도 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된 이준석 대표 목소리 좀 들어보죠. 통합의 진정성이라는 것이 의심받아서 어떤 선거 자금을 위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상의 어떤 반납 절차나 이런 것이 미비하다 그러면은 뭐 공적인 기부라든지 아니면 좋은 일을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라도 저희의 진정성을 국민들께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라. 자, 일단 뭐 어떻게 결정을 하겠네요. 법적으로 아마 반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기부를 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일단 현실화 됐습니다. 4명이니까요. 6억 정도의 돈을 어디다 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그런데 오늘 요 모습을 보고 정치권 인사에 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꺼내셨어요. 그동안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던 정치인들은 많은 경우 결별이 많이 이루어졌다. 꽤 된다 숫자가.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더군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보면은 이제 늘 덧셈이 아니라 뺄셈의 정치 혹은 이제 분열의 정치를 했다 이렇게 비판들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이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과도한 성과주의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작용의 힘이다.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성과주의와 작용의 힘이요? 그렇습니다. 성과주의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이것을 갈등을 뭐 불러일으키든 논쟁적 이슈를 던지든 어쨌든 성과를 내고 지지층을 집결하는데 매우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갈등은 분열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실제 힘의 쏠림도 가져오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이 말하자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왜 그 작용의 힘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준석 대표는 작용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용의 힘은 이준석 대표 본인의 몫이지만 반작용은 타인의 영역입니다. 예. 근데 이준석 대표는 언제나 본인이 치고는 잘 나가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상대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거나 혹은 동조해주지 않고 오히려 반작용으로서 거기에 반한 꼭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직면한 상황은 뭐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갖고 있는 이런 정치적 캐릭터와 그런 자세들이 예. 굉장히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조급하고 그다음에 무엇인가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게 눈에 잡히는 가시적이어야 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 이번에 아마 합당을 선언하고 나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게 정말 지지자들의 이탈 세력이 정말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갔어요.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정치적 캐릭터가 이렇게 말하자면은 논쟁적 이슈를 던지더라도 꼭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합은 넓혀놨으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뺄셈이 되는 이걸 참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도한 어떤 성과주의에 대한 그 집착과 그다음에 예. 잘못된 어떤 작용의 힘을 이준석 대표가 성찰해 보지 않는 한 앞으로 정치적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자기의 어떤 문제들은 직면하고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요 이준석 대표관에서 오늘 어떤 모습이 한 가지 있었다 그래요. 그걸 화면으로 좀 정리했는데요.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무슨 포스터 같은데요. 파혼 책임은 이준석, 이낙연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이게 누가 이런 포스터를 만든 걸까요? 화면 좀 크게 볼까요? 누가 했는지 나올까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이낙연 지지자들로 나오는 거군요.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준석에게 위자료를 요구한다. 정당 보조금 6억 원을 이낙연에게 반환하라. 아니 이게 6억 원은 세금이에요. 이게 뭐 위자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아마 새로운 미래 줘라 뭐 이런 뜻 같기도 한데 요거 지금 여선홍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이 포스터 관련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준석 대표는 정치권에서 선거 캠페인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거는 아마 여야 막론하고 다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이 했던 정치인들과는 자주 결별했다는 것도 여야가 모두 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아니 그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의 캐릭터가 너무 세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무조건 이 주도권을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가장 잘하니까 내가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과 뭔가 생각에 약간 좀 걸림돌이 되거나 지체되는 거를 도저히 이제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피드를 못 따라오는 다른 정치인들은 이제 배제시키고 이제 가는 건데. 지난 대선 때도 사실 당시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하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때도 뭐 열차는 출발했으니까 탈 사람은 타라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지지율이 막 안 나오고 있으니까 빨리 개혁신당은 출발해가지고 지지율을 올려야 되는데 이낙연 대표나 뭐 이런 여기 민주당 쪽에서 가신 분들이 자꾸 뭐 명분 이야기하고 아니면 또 다른 이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막 걸림돌을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일으키니까 이제 같이 못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저는 이준석 대표가 이럴 줄을 몰랐을까? 이낙연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뭐 수싸움 뭐 기싸움에서 완전히 이제 판정패를 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이제 김종민 대표인가요, 의원인가요?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니 뭐 양당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미래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이 계속 민주당 정신을 이야기하고 뭐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 오늘 민주당 얘기를 많이 꺼내놨어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자칫 정말로 뭐 최근에 이제 민주당 뭐 공천 사정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또 뭐 노이즈가 조금 생기니까 거기에 기대가지고 또 뭐 약간 또 민주당 뭐 이삭죽기 가능할까? 아까 김종민 의원은 완전히 러브콜 보내셨잖아요. 이 얘기를 했어. 나오라고 얘기했어요. 나오라고.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이분들이 그냥 뭐 진짜 이야기했던 게 명분이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들의 뭔가 정치적인 뭔가 살아남기 위한 뭔가 이런 뭐 사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지지다 포스터 같은 경우에도 뭐 6억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위자료라고 그래요, 지금요. 뭐 이게 뭐 본인들이 당연히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계속 막 생산해내고 비판하는 게 뭐 큰 명분이 있어가지고 나온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주는 뭐 사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낙연 대표가 기자회견도 했고요. 오후에 기자들로부터 질문받고 설명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민주당이란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목소리만 따로 좀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기득권 정당의 투쟁 일변도 정치를 흉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도덕적, 법적 문제에 짓눌리고 1인 정당으로 추락해 정권 견제도 정권 교체도 어려워진 민주당을 대신하는 진짜 민주당을 세우겠습니다. 민주당의 자랑스러웠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을 저희가 회복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잃어버리고 있는 민주당의 정신, 가치, 품격 이런 것을 되찾는
그런 민주당을 바깥에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을 언젠가는 다시 개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찬 교수님, 혹시요 저렇게 민주당 얘기 오늘 많이 끌어놓은 게 총선 끝난 뒤에 민주당으로 복귀 가능성 이런 거 혹시 생각하면서 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명분이 제가 예. 아까 이제 명분과 실리를 다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불과 뭐 몇 달 안 됐어요. 2달, 석 달도 안 됐습니다. 예. 민주당 탈당할 때 뭐라 그랬냐면 예. 탈당의 명분이 제3의 선택지를 국민들에게 드리겠습니다였어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당시에 제3의 선택지가 되겠다 그게 그랬어요.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근데? 자, 그런데 제3의 선택지라고 빅텐트 만들었는데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옵니다. 그 텐트가 지금 찢어졌습니다. 네, 그 텐트 찍고 나오면서 이번에는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원칙이 뭐 어디 원칙은 뭐고 명분이 제3의 뭐냐는 선택지와 진짜 민주당은 좀 다른데요. 상황만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을 나올 때는 핑계가 필요했고 지금 또 통합 대통합의 텐트를 찍고 나올 때는 예. 민주당의 이삭죽기가 보이니까. 그런데 그 이삭들도요 생각이 있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은 좀 그래도 의원 배지를 좀 달겠다 이런 뭔가 보여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준석한테 수싸움에서 밀린 이낙연 대표가 과연 이삭들 주워가지고 우리들 잘 챙겨 발언을 시켜줄까? 기대감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아까 포스터도 그렇고 아까 패널분들 말씀하셨는데 사기를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사기를 당할 정도의 상황인데 뭘 믿고 표를 얻을 수 있나 이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기자회견은 예. 참 안타깝긴 한데 예. 명분도 왔다 갔다 하고 실리는 실리대로 못 챙기고 예. 좀 그런 점에서 뭐 저 당했어요, 사기 당했어요. 그냥 불쌍하다. 그 느낌 이상 없는 거예요. 지금 지지자들은 결혼 사기 피해자다. 위자료 내놔라 6억 원.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아까 김종민 의원께 제가 질문을 드린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공천 관련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뭐 탈당까지 하시는 그런 의원들 계시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세 분만 정리해봤어요. 이제 평가 하위를 받으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게 비공식 여론조사인데 아예 배제가 되신 분도 있고 그래요. 김영주 의원은 어제 탈당했죠. 그리고 홍영표 의원 여론조사 배제. 박용진 의원은 지금 하위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재심 신청한다는데 굉장히 반발했거든요. 공통점을 보면 친문 또는 비명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계신데 우선 그럼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비선, 무슨 밀실, 사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또 이제 의원들이 굉장히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이게 무너진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죠. 당 지지율을 좀 오늘도 만나고 뭐 계속 만나기로 했어요. 지금 부당하게 공천에서 그렇게 탈락되는 또는 경선 참여 자체가 배제되는 이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집단화할 걸로 보여요. 그게 공정한 과정이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분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강민구 변호사, 제3자의 시각으로 보실 때,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나 아까 김정민 의원 말씀 보니까 공천에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 분들이 지금 집단화해서 뭔가 반발해서 당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런 분들이 새로운 미래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는 그 친문계하고 이제 친명계가 나눠져 있는데 예. 이번 공천에서 아마 친문계들이 대거 학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승리하려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세요? 예, 이번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다음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 지더라도 그 다음 대선에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친위 세력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지. 본인도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천하게 되면은 이런 공천학살하게 되면 결국은 이번 총선에서는 패배한다라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나서도 본인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사당화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뭐 김영주 의원이라든가 홍영표 의원, 박용진 의원 같은 사례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 뻔하고 거기서 민주당계에서 친문 세력들이 나와서 갈 때가 지금 이낙연계 그 새로운 미래밖에 없습니다. 개혁신당하고는 이게 결이 맞질 않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안 맞았듯이 그들도 역시 그 개혁신당에 가봤자 물과 기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호남을 어떤 그 지역적인 기반으로 한 어떤 그 지역 감정에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친문 세력들이 또 다시 형성이 될 것이고 그들이 또 이런 어떤 또 다른 중텐트를 또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질 거고 결국은 이 이낙연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삭죽기를 계속 해갖고 본인들이 어떤 세력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음 준비된 내용은요. 이 사안과 약간 파생된 거예요. 약간 부수적으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눈길을 잡았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좋아요 클릭입니다. 좋아요 클릭. 이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어떤 글에 대해서 SNS상에. 좋아요라는 거는 공감한다는 뜻을 익히잖아요. 그랬다가 취소를 했는데 그 좋아요를 누른 그 글의 대상이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여기 해시태그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뭐 검색에 편하게 글도 써놓잖아요. 이게 이준석이 사기쳤다? 이준석 사당화, 뭐 이재명 사당화 이런 글들이 써 있는데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좋아요를 누르고 보고 처음에 반응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약간 뭔가 공감을 하고 약간 조금 어려워졌구나라고 약간 마음을 두는 듯한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기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 근데 이게 또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이루어지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자 해명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화면에 있습니다. 관계자의 설명인데요. SNS 글을 스크롤을 하다가 그러니까 글을 이렇게 빨리 쭉 올려서 보잖아요. 그걸 하다가 단순 실수로 좋아요를 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반려묘, 고양이가 놀다가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실수였거나 고양이가 그랬다.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누른 거 아닌 것 같다는 설명이잖아요. 근데요, 이런 비슷한 설명이 앞서서도 있었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이제 한 2년이죠. 2020년 11월이니까.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것. 여기 보면 이재명 사이코패스 뭐 이런 게 나와요. 맹비난하는 글이거든요. 여기에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마음에 든다고. 그랬다가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랬다가 취소가 됐는데 당시에 김남국 의원이 반려묘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누른 것 같다. 이런 설명이 또 나왔어요. 이번하고 아주 흡사하죠?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를 비난하는 글에 좋아요.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해명해요. 범인 색출했는데 찡찡이다. 고인이가 그랬다. 이거 최수영 평론가? 네. 근데요, 이게 왜 유독 이런 민감한 사안에 이게 고양이가 누를까요? 꼭 이게 혹시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낙연 대표 지지 의사를 밝힌 게 아닐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상황을? 아니 그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찡찡이가 눌렀을 수도 있다. 예. 그걸 바라고 한 거겠죠. 그렇게라도 해야 뭔가 이 국면이 탈출될 것 같으니까 얘기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제 2년 반을 근무했는데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는 관리가 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약주 한 잔 드시고 쑥 보다가 좋아요 누르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통령이 뭐 그 고양이 손에서 놀다가 뭐 고양이가 누른다. 아니 고양이가 뭐 키보드를 합니까? 뭐 문자를 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이 글을 진심이 담겼지만 진심이라고 하면은 이 정치적 후폭풍이 너무 크니까 그렇게라도 그냥 우회하는 그런 전략인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이낙연, 이준석이 사기쳤다와 이재명 사당화가 동시에 해시태그 올라와 있잖아요. 예. 두 가지가 함축적인 거잖아요. 이준석이 사기쳤기 때문에 이낙연은 피해자가 된 거고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니까 지금 내 친문계로 혹은 비명계로 불리는 사람들이 일제히 지금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럼 거점이 하나 마련돼 있다는 신호를 좀 보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대놓고 대통령이 페북에 글을 올린다거나 이럴 수는 없으니까 유사한 글에 관련된 글에 그다음에 본인의 심정이 약간 대변된 글에 좋아요를 누르면서 한 다음에 이게 파장이 커지니까 실수일 수도 있고 고양이일 수도 있다고 해명을 했지만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중은 이미 발산이 된 겁니다. 메신저의 뜻은 메시지로 이미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해석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다시 명문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는 사라졌다. 이제는 갈등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제는 내홍에서 내전으로 갈리면 남았다라고 봅니다. 여소영 행정관. 네. 문재인 대통령의 저 SNS 활동과 관해서 이쯤 되면은 SNS를 조금 안 하시거나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굉장히 민감하게 지금 다가올 텐데 저런 것 때문에. 뭐 아까 그 평론가님이 이제 뭐 해석하신 대로 예. 말씀하신 거는 약간 좀 과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대통령께서 뭐 의도를 가지고 좋아요를 눌렀다는 거는 사실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설명이 스크롤 이렇게 빨리 올려보다가 실수로 누른 네. 거거나 고양이가 한 것 같다. 그리고 아까도 뭐 앵커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다른 글들도 이런 비슷한 실수가 많았겠지만 그거는 이제 별 중요하지 않아서 보도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게 또 민감하니까 주로 또 주목을 받은 것 같다. 있고, 네. 전혀 정치적인 의도는 없어 보이고요. 특히 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뭐 예컨대 조국 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이렇게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낙연 대표는 창당하거나 탈당 그 와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 만났다는 이야기는 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의도를 뭐 이렇게 응원해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약간 파생된 건데 갑자기 좋아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시더군요. 갑자기 왜 좋아요가 눌러졌을까? 근데 내용이 참 묘하긴 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여당과 좀 관련 있는데요. 여당에서 어떤 한 분을 놓고 이렇쿵 저렇쿵 모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을 바꾸면 약간 좋은 말로 하면 비례 전문정당 뭐 이런 걸 만들고 있는데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비례당,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의 대표로 모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대표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제목이 등장을 좀 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오랜만에 등장을 했네요.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역구 출마를 권유했죠. 그 서울 서대문가. 그러나 본인은 안 한다고 거절을 한 거죠. 최근에는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이름이 국민의 미래예요. 곧 출범한다 그러죠. 여기에 당대표를 맡기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적으로 이게 그런 거 없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의 대표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계속 거론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없어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검토한 법.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당 밖에서도 얘기가 나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역 출마는 고사하셔서 아쉽지만 뭐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든지 역할을 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역할을 드리고 싶다는 게 입장이고요. 생각해보면 인요한 위원장님이 지금은 갑이다. 국민의힘이 유리다. 인요한 위원장이 그 역할을 맡한다고 했으면 저는 박수 칠 것 같습니다. 있어요. 만난 적 있어요. 언제 한번 만나셨어요? 비대위원장 되신 이후에요? 최근에도 만났어요. 예. 원래 뭐 여러 얘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해온 일 저는 또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네. 바탕을 잘 받아서 너무 잘하고 계신다. 예. 힘내시라. 네. 이제 여러분들 기자를 좀 궁금하게 해야 될 얘기도 네. 있죠. 다 얘기하면 재미없죠. 너무 궁금.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얘기를 꺼내시는 분들이 그중에 일부 분들이 2020년 당시에도 위성정당들이 있었잖아요. 당시에 한선교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규정 지으면서 한 얘기들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이거든요. 당시에 위성정당 관련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희는 독립적인 정당이죠.
저는 대표고 모든 문제에서 저는 전혀 자유한국당과의 일체의 뭐 상의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다. 황교안 대표와의 저와의 불화설은 전혀 사실 묵은 오보죠. 참으로 가소로운 자들에 의해서 저의 생각은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의 그 생각은 그냥 어린 왕자의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20번 안에 들어가는 명단은 정말 바꾸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 바꾼다면은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4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에서 위성정당, 비례정당의 그 순번 정하는 문제였고 당시에 당대표를 맡았던 한성교 의원과 여러 가지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당대표가 바뀌고 하는 과정. 지금은 비례정당을 맡기되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통에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 거거든요. 강민구 변호사. 이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민의힘에 많은 어떤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마 상당히 마음에 좀 빚도 있을 것이고 고마운 존재인데 사실 이 비례정당의 어떤 대표를 맡길 때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갈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동안 해왔던 어떤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어떤 사심보다는 항상 당과 국가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강한 어떤 좀 좋은 정치인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그 비례정당 대표에 괜찮은 후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검토해 본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지만 뭐 조정훈 의원이라든가 뭐 기타 다른 의원들이 슬슬 이제 군부를 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위기를 좀 띄워가면서 결국은 어느 정도 이게 내부적으로는 좀 얘기가 아마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물 밑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추측이신데 박상현 교수님, 만약에 인요한 전 위원장이 비례정당의 대표를 맡아서 비례 뭐 이런 걸 이끌고 가면 또 다른 당의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금 긴장이 될까요? 아니면 별로 신경 쓰이는 존재는 아닌 걸까요? 인요한 위원장이 만약에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충격적이다. 네, 어떤 뜻입니까? 충격적이라는 거는? 휘발성이 있어요. 일단은 여론의 주목도, 국민의 기대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혹시 그게 원래 정식 정당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례정당에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두 인물이 만약에 같이 다니는 모습도 나타나거나 활동을 한다면 이런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인요한 전 위원장을 그 비례정당, 위성정당의 당대표로 앉힐 수가 없습니다. 없다? 네. 왜냐? 인요한 전 위원장이 공관위원장 달라고 그랬을 때 안 맡긴 이유가 뭡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2020년 상황과 비슷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지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기조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걸 선호를 합니다. 지금 뭐 이탈이 제로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 또 엇박자가 나는 상황, 지금 최악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인요한 전 위원장을 공관, 뭐 비례대표에 뭐 우선순위를 줄 수는 있겠지만 비례 위성정당이 당대표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용산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을 봤잖아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선거 끝나면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사람을 끌어올린다? 쉽지 않아요. 그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도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또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도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의 어떤 그 공천의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이 뭔가 확장성을 위해서 모험을 건다 또는 판을 갖다가 흔들 수 있는 중도 확장성을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다. 그러기에는 지금의 공천 기조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사실은 여야의 당대표들이 각각의 자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천에 대해서 평가를 내놨어요. 그러면서 상대방 정당에 대한 공천에 대해서 약간 폄하라고 비판하는 말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각각의 공천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을 사랑한다는 완장 차지 않은 사람은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시스템 공천이 왜 모든 함수를 통해서 다 이재명이 원하는 결과만 나옵니까? 왜 박용진이 10%에 들어가고 김영주가 10%에 들어가죠? 이재명은 10%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단식하느라고 재판 다니느라고 자기 체포동의안 막아보느냐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안 하지 않았나요? 1%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김용진 기자회견 관련해서. 네, 잠깐만요. 네, 여기 계단 위험합니다. 네, 잠깐만요. 아이고. 이거 포함됐다는 비판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끼는 분들도 많이 포함된 것 같아서 가슴 아픕니다. 듣고 보면 서로 잘하고 있다. 우리가 잘합니다. 약간 이거 같죠? 자, 영상이 나가는 동안 네 분 패널께 판례를 드렸는데 그 판례에 각각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공천 과정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까 적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숫자가 각각 들어갑니다. 가운데 VS가 있거든요. 왼쪽이 국민의힘, 오른쪽이 민주당입니다. 네 분 거 한 번씩 쭉 한번 훑어볼까요? 먼저 여선홍 행정관은 51대 50, 국민의힘이 1점이 높게 주셨는데, 그리고 박찬 교수님은 60대 60, 거기서 거기 같고요. 그다음에 강민구 변호사께서는 80대 20, 80대 20, 그리고 최수영 평론가는 95대 55. 이쪽 두 분은 점수가 많이 나고요. 여기 적게 나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짐작은 되는데, 우선 여선홍 행정관은 51대 50이면 국민의힘이 1점이 높아요, 지금요. 네. 어떤 뜻입니까? 아직 이제 공천 과정이 조금 많이 남아 있고 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폭탄이 그냥 초반부에 있는 건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현역 의원들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인적 쇄신이나 아니면은 배치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지금까지는 좀 잡음이 별로 없어 보이고 예. 또 하나는 지금 현역 의원들 중진들 있죠. 뭐 서병수 의원, 김태호, 조혜진 예. 그리고 오늘 뭐 박진 전 외교부 장관까지 예. 어쨌든 현역들의 재배치가 깔끔하게 이루어져서 그래서 별다른 불만 제기를 안 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민주당보다는 지금 과정에서는 조금 낫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찌됐든 뭐 반발자들이 조금 생겨서 예. 이렇게 지금은 조금 국민의힘이 우세하지만 아직 이제 국힘은 TK 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예. TK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또 한 번 또 이렇게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점대로 점수 설정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오늘 여야에서 각각의 공천에 대해서 서로 혹평을 내놓습니다. 지금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우기지만 무늬만 시스템 공천이지 공천의 유일한 기준은 비명행사,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게 국민의 인식입니다. 다른 당의 공천에 토를 달고 손가락질한다 한들 국민의 매서운 눈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국힘은 권위주의 문화고요. 아, 그래요? 민주당은 리버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있어 보니까 국힘은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입틀막 공천이에요. 반류는 싹이 말랐다. 아무도 없어요. 다 이미 예전에 나갔든지 뭐 이준석 저 다 나갔잖아요. 그다음에 유승민 그냥 불출마하잖아요. 자, 이번에 최수영 시사평론가께서는 95대 55 점수 차이가 무려 40점이나 납니다. 지금요.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저는 이제 왜 95를 썼냐면은 그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자면은 그 이기는 공천하겠다, 명분 있는 공천하겠다 했잖아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기서 주목되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빚이 없다 그랬는데 그래 자기가 그래서 지금 비서실장, 그다음에 사무총장, 그다음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 현재 공관위원이죠. 모두 경선 붙이거나 아직까지 발표도 안 했어요. 지금 아마 김영동 비서실장은 속이 매우 탈 겁니다. 자기는 단순지 경선인지도 모르고, 쉽게 말해서 내 측근들도 경선 아니면 내 발표 안 하고 이기는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
난 내가 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그냥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초반에 낙동강 벨트에다가 중진을 험지 배치하고 자리 이동시킨 거 이거 굉장히 전략적이었고 중진의 헌신까지 이끌어내는 그다음에 초기에 예. 그립을 잡는 좋은 카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95점 줬는데 5점을 제가 안 준 이유는 뭐냐. 큰 갈등도 없었지만 아직 감동이 없었다. 그래서 5점은 감동을 채워야 하는 과제가 감동 없으면 마이너스 5점. 5점. 그거 하나 예. 남았고요. 민주당이 55점을 한 이유는 예. 사실은 제가 60점을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했지만 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말과 배치되는 행동하잖아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시스템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유령 공천, 유령 지금 말하자면은 여론조사가 난무하는 여기에서 제가 60점 낙제점을 주는 것도 조금 많아서 5점 깎아서 55점 했습니다. 민주당이 나머지 채워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으로 봐서는 내홍이 내전으로 치달을 것 같아서 이 점수도 조금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같은 50점대인데 여기 너무 많다. 저기는 아직 적은 거라서 뭐 봐야 됩니다는 건데 60대 60 주신 분이 박상현 교수님이 동점을 줬어요. 그럼 네. 거기서 거기라는 겁니까 지금? 예, 본질은 도찐 개찐이다. 뭐 국민의힘은 친윤 공천이 본질이라고 봐요. 결국은 윤석열 용산에다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공천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본질이다. 민주당도 결국은 친명 공천으로 가고 있다. 예. 뭐 그런 점에서 저는 본질에 있어서 둘 사이의 차이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고 예. 또 공천에서 밀린 사람들 챙겨둘 자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 임기 동안에. 반면에 민주당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이 저희는 차이를 만들었을 뿐이지 예. 공천의 본질,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예. 국민을 위한 공천이 맞나라는 의구심은 둘 다 똑같이 든다는 점에서 낙제점 수준의 지금 공천 수준을 하고 있지 않냐. 전반전은 그렇습니다. 후반전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네 분 패널 이렇게 보면은 점수 차이가 막 30점, 40점 차이 나게 평가하신 분, 1점 차로 보신 분, 동점으로 보신 분 골고루 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각을 보니까요. 오후 6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 이슈 제목이 바로 등장했습니다.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절대로 장관 안 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짐작되시죠? 장관 안 한다 나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인물의 모습이 떠오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인물의 목소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의 긴 시간 노력이 예. 아깝지만 단박에 정리하고 세기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사실은 목이 울컥하더군요. 예. 속도 쓰리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맡았을 것입니다. 예.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어떤 가장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 그걸 맡았겠습니까? 뭐 돌이킬 수 없지만 뭐 그런 심정입니다. 강민구 변호사? 그러니까 본인 딸 얘기를 했어요. 울컥했다 의사 보기에. 그리고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장관 절대로 안 맡는다. 약간 억울하다는 것 같은데 장관은 안 맡지만 지금 정치는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법무부 장관직을 안 맡았다면은 예. 차라리 그때 총선으로 갔다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참담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아마 대권 주자로도 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근데 조국 전 장관이 한 가지 이제 착각한 게 뭐냐면은 예. 본인이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면은 검찰이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자기의 비리를 다 덮어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본인도 아마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이 수사선상에 오를 경우에는 자기가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는다라는 거를 전혀 모를 리는 없거든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몰랐다면은 그건 법에 대해서 정말 불감증 환자고요. 예. 만약에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장관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 설마 검찰에서 자기를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수사하랴. 그러니까 장관직을 아마 수락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검찰에 대해서 너무 그거는 검찰의 생리를 잘 몰랐던 것 같고 더군다나 당시에 검찰총장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분입니까? 아니 대통령을 여러 명을 구속하고 뭐 진짜 뭐 날고 기는 사람들 다 구속했던 그런 어떠한 대한민국 최고 조선제 일검이었던 사람인데 그런 장관이라는 직위 하나 갖고 자기가 그거를 모든 걸 다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잘못이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본인이
많이 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게 되는 건 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예. 이거는 본인이 이제 과거 잘못하고 뭐 특별히 그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발각될 확률이 없는 거니까 예. 하는데 장관은 이제 청문회를 거치면서 모든 게 인사적인 어떠한 그 비리 같은 게 스크린이 다 되는데 예. 그거를 자기가 통과할 수 있었다고 착각한 거에 대한 아마 후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로 장관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 명예회복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면서 신당을 만들고 총선 출마 의향을 강하게 비추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런 모습인데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조국 신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래요.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3월 초에 창당 대회를 하려고 백범기념관 쪽에 좀 사용하게끔 뭔가 대관을 요청했는데 허가가 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조국 신당 쪽에서 불만 제기하면서 아니 다른 여러 행사는 진행이 되는데 왜 여기 우리만 안 해줍니까? 약간 이런 불만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과거에 여러 가지 여야의 정치 행사 뭐 이런 게 좀 진행됐다고도 그러네요. 여선홍준 행정관. 일단 궁금한 게 조국 신당 쪽에서 백범기념관을 거듭 요청했다 그러죠? 네. 백범기념관을 약간 고집하는 이유. 그다음에 이 거절한 문제. 각각 나눠서 좀 보신다면 어떻게 좀 얘기를 하실까요? 일단은 그 백범기념관 측의 이제 그 불허 결정이 예. 사실은 좀 합리적으로 조금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사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들의 정관에 이제 뭐 정치적 목적에 뭐 이런 대관을 안 하겠다 예. 뭐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백범기념관에서 우리도 기억 떠올려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도 거기서 그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요. 정치적 이벤트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곳입니다. 여야 정치 행사가 좀 열렸거든요. 네, 저도 그 행사하러 많이 갔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조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는 약간 조금 불합리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조국 신당 측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해달라 이의를 요청을 제기하는 계속 하고 있나 봐요 지금요. 뭐그 백범기념관 자체가 약간 상징성이 조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적 이벤트를 하는 게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뭐 정통성 아니면은 또 특히 뭐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뭐 독립운동 이런 거를 계속 좀 계승하겠다. 뭐 약간 이렇게 이제 뭐 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고집하는 것 같은데요. 뭐 별다른 정치적 행사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안 빌려줘서 이렇게 막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조국 신당이 움직임이 있는데 또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네요. 그래서 이거 한쪽으로 반드시 거기서 하고 싶다. 근데 이쪽에서는 안 된다. 뭡니까? 약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최수영 평론가. 저는 이제 조 전 장관이 왜 자꾸 이렇게 그 백범기념관에 신청하느냐면 지금 장소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이제 출마 선언하고 정당 얘기할 때 5.18 묘역 갔습니다. 예. 5.18 묘역 가서 뭐라 했냐면 광주 시민의 향장이 내 가족이 도륙당할 때 똑같은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 라고 얘기했죠. 라고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아픔을 등치시키면서 명분 얻었죠. 그 다음에 본인이 출마 선언,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모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서 뭐라 합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했듯 나는 검찰 하나회를 척결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또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그렇네요. 그다음에 여기 와서는 이제 말하자면 본인이 핍박받고 희생받았던 백범 정신을 받아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싶어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소 정치를 하고 있는 건데 왜 장소 정치하느냐? 본인이 명분과 대국민적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장소를 통해서 자기의 이미지를 치환시키는 거죠. 그 전략을 갖고 가는데 과연 저게 얼만큼 먹힐지 그건 뭐 저는 조 전 장관의 전략이긴 하지만 얼마나 먹힐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약간 장소에 대한 그래서 고집이 있다. 거기에만 되는 이유가 있다. 지금 이런 설명이시네요. 아무튼 저런 모습도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주제는요. 지금 사실 우리 사회 가장 큰 현안이죠.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이 병원을 많이 떠났습니다. 지금요. 사직서를 내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 비상이 온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속 대련이라는 게 이게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한참 쓰던 표현인데 왜 여기에 또 이게 등장을 했죠? 의대 증원이 약속 대련인가?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지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들, 전공의들의 어떤 최근에 사직서 그리고 병원을 떠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뭔가 또 강하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입니다.
최소한의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2,000명에서 더 낮출 의사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은 것 같죠, 오늘요? 그런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이거 좀 이상한데요? 라면서 얘기를 꺼내는 말들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의사들의 반응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증원 규모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것을 조정하는 척하면서 표를 가져가려는 또 다른 약속 대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시켜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은 연후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거를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그런 정치쇼를 하려는 거 아니냐. 강민구 변호사, 정치쇼와 약속 대련의 공통점은 누군가를 지금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죠? 누군가가 나타나서 2,000명 아니고요. 그보다 더 많이 줄여서 타협합시다라고 누군가 그걸 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그 2,000명이라는 거를 이제 빵 터트려 놓고 그러니까 세게 던졌다는 거죠. 던져놓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걸 타협해 가면서 결국은 이제 뭐 500명이나 뭐 600명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걸 타협을 했다. 왠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다 뭐 이렇게 읽히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할지 뭐 보건복지부 장관이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어떠한 식으로 해갖고 잘 우리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타협을 해갖고 이걸 끌고 갔다. 해결했다. 이제 이런 식의 어떠한 해갖고 국민의 어떠한 표를 얻기 위한 더군다나 지금 총선을 이제 불과 몇십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소아과나 비인기과 같은 거를 의대 증원 또 뭐 지역의 어떠한 의료 취약지구에 대해서 의사들을 이제 더 충원하겠다라는 그런 기치를 걸었지만 사실은 총선용으로 이거를 이제 이용하는 거다. 이걸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잘 쓰는 그 양두구육이라는 또 그 고사성어를 빗들어 갖고 이런 거를 이제 그런 그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서 양의 머리를 내놓고 사실은 고소득자인 어떤 의사들을 이제 쳐갖고 뭐 서민들한테 좀 이렇게 인기를 얻겠다. 그래서 이제 개고기를 판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금 과한 억측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지금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거를 계속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코로나라는 어떠한 그 여러 가지 그 변수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의사들한테 또 우리가 져준 거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지방에 가보면은 의사들이 없어요. 그래서 지역의 어떤 정말 취약지구 같은 데는 의사들 충원이 정말 절실한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고민 없이 이걸 모든 걸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영 교수님, 그러니까 정부가 2,000명을 지금 늘린다고 해놨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뭔가 타협하는 것처럼 모양새 나타나서 결국은 그거보다 확 줄여서 뭔가 조절되고 조율될 거다. 이거잖아요. 지금 이 정치쇼 약속된 주장이.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2,000명 발표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의료계는 뭐 증원을 반대했지만 의대는 그나마 우리가 최대로 받는다면 한 360명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교육 여건 환경상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조차도 사실은 정부에서 안 되니까 더 늘려라. 뭐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실은 그 기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한 600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발표가 나니까 2,000명 발표가 나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2,000명을 갖다가 갑자기 증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교육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없어요. 근데 2,000명 발표를 하니까 그다음에 왜 2,000명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00명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게 지금 의대의 입장이에요. 가르칠 곳에서 못 받겠다는데 의사들이 반대하는 게 의사들도 반대하지만 의대는 뭐 학생 받으면 그게 다 수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데 어쨌든 교육 여건에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맥스 500~600명 정도가 그나마
최대치일 거라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명 이거는 정치적인 레토릭, 수사 또는 총선용으로 2,000명을 발표한 거다. 이런 예측이 발표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이렇게 상상의 범위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얘기였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사실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요? 확실한 논평을 내놓지는 않았어요, 입장을. 그리고 지난 7일이죠. 당시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한 말이 좀 있거든요. 당시에는 2,000명 얘기가 발표가 나왔던 그 직후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국민의힘이 그 상황과 관해서 한 얘기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래서 옳지 않다고 말씀을. 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뭐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2025학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의사가 배출됩니다. 민주당에서 의대 2,000명 정원이 정치쇼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애초에 정원 규모가 발표된 지 2주나 지나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저희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선호전 행정관. 약간 이재명 대표의 어제 발언과 앞서 7일에 홍익표 원내대표 발언이 약간 결이 다른데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하게 뭡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단식 끝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성 중에 하나가 정부가 좋은 정책 발표했다. 이게 의대 정원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에서 뭐 약간 뭐 쇼 아니냐 이런 얘기도 취지는 근본적으로는 방금 정성호 의원도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거죠. 근데 디테일에 있어서 그 정부가 약간 쇼처럼 보이게 약간 무리하게 질러놓고 화합하고 뭐 한동훈 장관이 해결하고 약간 이런 그림을 연출한 게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응을 한 거지. 기본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확충해가지고 공공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한 과에서 해결을 하자. 이게 기본적인. 그럼 2,000명 정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홍익표 원내대표는 환영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드디어 됐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2,000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저는 조금 뭐 계속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여서 뭐 2,000명을 뭐 1년에 한 번 늘릴 거냐 아니면 순차적으로 뭐 몇 년 사이에 늘릴 거냐 여러 가지 뭐 따질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전반적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그 의료 증원 확대 문제에서 찬성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기조를 바꾸면 안 된다. 저는 뭐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제 뭐 동참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최수영 평론. 네.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정치권이 의대 정원이 이미 지난해 그 10월달에 처음부터 선보였는데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할까요? 뭐 약속 대련이니 아니면 현실성이 없고 뭐 음모론까지 대통령 입에서 나올 정도로 저는 원래 우리 선거를 구도의 싸움, 인물의 싸움, 이슈의 싸움이라고 세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구도는 어느 정도 정해졌잖아요. 정권 심판론이냐, 거대 야당 심판론이냐. 그다음에 인물은 각자 얼만큼 좋은 신선한 인물들을 국민 앞에 뭐 지금 내놓고 있느냐. 이슈가 이제 남았는데 과거처럼 이제 우리 뭐 무상급식 혹은 4대강 그다음에 경제민주화 같은 이런 메가 이슈들이 선거의 큰 판을 좌지우지했는데 이번 선거는 그 메가 이슈가 없었는데 이게 그 메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총선 앞에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5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이슈가 덮을 수도 없고 이거는 지금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다면 정부는 이미 양보 없음을 천명했고 그다음에 그 의사협회도 우리도 양보 없다고 자꾸 이런 하는 와중에서 이게 계속적인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은 나중에 정부가 갈등 조정 영역을 발휘해가지고 극적인 타협했을 때 민주당과 다른 제3지대에서는 이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데 저는 최소한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더라도 정부가 일단 의사협회 협상을 할 수 있게끔 정치권에 힘을 실어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거를 선거에 연연해서 과도하게 음모론을 치환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조금 여야가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강민구 변호사. 사실 민주당이 2020년에도 추진했었잖아요. 그때는 한 몇백 명 단위였어요, 늘리는 게. 근데 400명 얘기는. 당시에 400명으로 만약에 관철됐으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그럼 꽤 많은 의사들이 이제 양성이 되고 있는 단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요. 그때 당시에 400명 증원을 못한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래서 그걸 강하게 못 밀어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뭐 민주당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의대 같은 경우에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에 정원이 135명이라는데 예. 옛날에는 200 몇십 명이었답니다. 과거 많았다고 예, 그러죠. 오히려 인구는 계속 그 사이에 많이 늘었는데 의대 정원 수는 오히려 절반으로 반토막이 예. 났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의대 정원이 적다라는 거를 반증하는 거기 때문에 예. 현실에 맞춰 갖고 앞으로 계속 증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의대 증원 문제까지 좀 다뤄봤습니다.